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제가 말이죠, 이제 7월 4일이라고 날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이 말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한 지 72년도니까요 50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그야말로 이 반세기가 흘러갔는데, 반세기 흘러간 사이에 남북관계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느냐?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진정한 변화냐? 북한이 완전히 핵 무장 국가로 고도화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마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다라는 이 착각과 환상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요, 이 사기 쇼를 벌리다가 이게 이제 환상으로 끝난 그러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면은 평화통일 3대 원칙이라고 그래갖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의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요, 한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하고요, 그 다음에 김명주 중앙조직부장하고 회담을 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7.4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의미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살아있느냐? 죽어있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김정은이는요,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의 특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즉,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적 성격이 저는 강하지 않나. 그래서 북한이 제대로 하면, 정말 대화다운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정성을 믿고 대화에 상응하는 이런 이 조치도 해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7차 핵실험과 같은 강압 분위기,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분위기를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이게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요, 방향인데,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 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 그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이 남북 간의 합의문들이 있어요. 90년대 초에 있던 남북관계 기본 합의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합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합의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1차 남북정상에서 만들어진 이 합의문, 현 윤석열 정부는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틀 안에서 이 김정은이도 제대로 이제 국내외 현실을 봐가지고 이 생산적이고 이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존의 이 핵 고도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고 특단의 조치를 밖에 없는데, 이 특단의 조치는요, 아주 최대의 수위로 이 한미 관계를 끌어올려서 이 확장 억제 전략을 100% 훌 가동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철저한 압박 기조하에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지, 제재를 푸는 방향에서의 대화를 통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저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말이죠, 오늘 제가 제1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북한 선박들이요, 그리고 이 북한 요원들이, 그게 이제 민간이 됐든 아니면 이 특수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주 내려온 것과 비례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과연 저도 중간중간에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합심조, 그러니까 대공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신문하는 이 합심조가 그렇게 일주일 안에 대부분을 다 넘겨 보냈어요. 그 정도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조사가 정확했느냐, 아니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항상 궁금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역시다. 그래서요,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2019년도 7월 말에 있었던 이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당시 우리 군이 말이죠, 해군이 납포했다,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요,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합참 의장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계급상으로서 문제를 따지는 것 측면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 계급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이 행정관이 이 군 합참의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군령권의 최고 지휘권자인데 이 합참의장의 이러한 결정, 오늘 합참의장이 말이에요.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몰래 정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납포 결정을 국방장관에게 이 공식 경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건데 이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요. 행정관이 또한 조사를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7.4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환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북 어선으로 내려왔던 2명. 이거를 그렇게 신속하게 보낸 이유가 뭐냐? 당시에도 국민들이 비판이 많았고 의혹이 많았는데 이거 조사해 보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거기 플러스 알파. 바로 이 청와대 민정관이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한 내용도 전면 공개하라. 예. 우리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면 공개해서 이 실태, 그야말로 김정은이를 이렇게 상황 모시듯 모신 장본인이 안보실장이냐 국정원장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합작품이냐 이거를 또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시기적으로 말이지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냐면요. 2019년도 7월 27일 날 밤 10시 15분쯤에 NLL 북방 5.5km 해상에서 우리 군 감시체계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어요. 월선 선박인 거죠. 월선 선박. 근데 이때는요,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삼척항으로 말이죠. 북한 목선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은폐하다가 걸려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한 43일 만에 지금 이제 목선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서는 이제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척항 사건 때문에 군이 엄청나게 얻어맞고 징계도 당하고 또 일부 인사조치 당하고 어마어마한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10시 15분에 포착이 돼서 이 배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2 내지 5노트 속도로 내려와 가지고요. 오후 11시 21분에 그러니까 약 한 30여 분 후에 NLL을 넘어섰습니다. NLL을 넘어섰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서니까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을 출동시켜가지고 남한을 막다가 28일 0시 18분쯤에 특전요원이 목선에 승선해서 무장 여부하고 대공 혐의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군이 이 목선의 진로를 차단하고 확인 조치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은 57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척 목선항 사건 때와는 달리 굉장히 기민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28일 날 이 합참에서는요, 목선 납포를 지시해서 선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바로 29일 날, 즉 신병을 확보한 이후 37시간 만에 북한 선원 3명을 전원 송환하는데 송환하곤 했어요. 이제 이것도 그런 게 어떻게 37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8월 초순이 되니까요. 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4시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핑계는 뭐냐? 안보실 요청으로 인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나포에서 보니까 북한 선박은 말이죠. 북한군 소속 부업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부업선은요. 이 군용으로도 쓰고 어업용으로도 같이 쓰는 배를 갖다가 이 부업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항로를 착오했다. 항로 착오로서 이렇게 잘못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는데 이 항로 착오했다라는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당시 육지 불빛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안을 보면 이게 북한이다 남한이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로 착오로 계속 내려오냐 이거예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 선원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서 일방적으로 보냈다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민정실은요, 민정실에서 군을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민정실에서 이 군의 관리는요, 사정 차원에서
이 감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 군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안보실 NSC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NSC에서는 이 정책과 그 다음에 군 작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니까. 그런데 이 행정관도요, NSC 국가안보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NSC의 결정은 당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정의용 안보실장인데 정의용의 독단적 판단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보고에서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한 판단이냐,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NLL을 분명히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명백한 NLL 불법 침입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군의 순수한 작전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는 군의 작전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에서 작전 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또 지침을 국방부나 합참 이런 데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NSC가 이걸 직접 주지 않고 민정실을 통해서 줬다라는 얘기는 합참의장이 뭔가 비리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작전 사항을 갖다가 비리 차원에서 조사한 거, 이게 과연 정당성이냐 이거예요. 합당하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예. 더군다나 말이죠, 당시 합참의장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즉 병역문화 개선할 때 이제 핸드폰을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파괴했잖아요. 그런데 이 파괴된 핵실험장과 관련해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좀 민털이 박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표적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합참의장 소환 조사, 이건 전례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월북 단적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엄중한 안보 위규 사례라,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철저한 조사 그리고 추적 보도가, 후속 보도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또 청와대,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인데요, 참 한 가지, 이때 민정수석을 제가 따져보니까 말이죠, 저는 조국인가 하고 봤는데 7월 27일 날 밤, 7월 28일 날 0시 넘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조국이 언제까지 근무했느냐, 2019년 7월 26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조국이 민정수석이 누구냐, 바로 김조원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이 김조원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부터 한 1년간 김조원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당시에 안보실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용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조원 수석도 언론에서의 추가 조사, 추적 보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죠, 또 이것도 조선일보 단독 보도예요. 이 텔레그램, 여러분들 보안 메신저로 상당히 유명하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 필로폰을 구입해 가지고요, 시내 호텔에서 투약을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자, 이거는요, 금년 1월 초에 나타난 사건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청와대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요, 결국은 중간에 이 사퇴할 때는 개인 사정상 사퇴한다, 그래서 3, 4월에 청와대를 떠났어요. 그런데 1월에 이러한 이 필리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했고, 서울에서 이 필로폰을 숨겨두고 있다가, 이거를 숨겨두면, 이게 이제 뭐 간첩적 접선을 해서, 이 인수인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지령을 받아가는 거나. 이 빌라에다가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은, 이 행정관이 이제 슬그머니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구입해가지고, 이제 투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약했던 지난 1월 달에는 강남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라고 해서 떠났는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전화를 하니까요, 다시 전화하겠다 해놓고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마약 사범이, SNS를 통한 마약 사범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2016년도에 1120명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는
2608명 정도로 133%나 증가했는데, 이 같은 기간에 마약 사범 증가율을 보면 38%. 그래서 이 SNS를 통한 마약,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특별한 이 수사망 확립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요 여성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승겸 합참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후임자인데 결국 합참의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또 개인 김승겸 합참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의혹도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요, 국회 청문회는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임명을 강행한다. 더군다나 합참에서는요, 이 합참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취임식을 오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오늘 임명을 강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순애, 김승희의 경우에는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청문 과정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김승희,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참모들과 논의해 보겠다.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이래야 해서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이 김승희 장관의 경우는 자진 사퇴 쪽으로, 그리고 이 박진애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이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설정한 그 음주운전 기준에는 이 배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고, 그러고서 이제 국회의원 구성 문제, 구성 관련 협상 동향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요, 이 박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뭐라고 그럴까, 유보적이고 또 이 자진 사퇴를 말하자면 보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개념치 않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승희 지금 후보자에 관해서는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이거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그때는 1%포인트 차이로 리얼미터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 같는데, 이번에는요, 이 테드크로스 2주 연속 테드크로스가 나타났는데요. 이 긍정평가는 44.4고 부정평가가 50.2. 그래서요, 무려 5.8% 정도나 높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는요, 6월 네 번째 주보다 2.2%가 줄었고 부정평가는 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8%포인트 차례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평가가 앞선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마지막 주에서는요, 46.6, 47.7, 1.1%.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긍정평가는 직전조사 대비해서 TK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6.9, 호남에서 6.6, 그 다음에 인천, 경기 3.8, 충청도 3.3에서 떨어졌고요. 대신에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2.6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요, 50대에서 7.1, 30대 2.9, 60대 2.9, 70대 1.0 이렇게 긍정평가가 하락했고요. 20대에서는요,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서울에서는 2.6, 그리고 연령별로는 2.2.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요, 20대에서 올랐다라는 의미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리면 20대가 떠난다, 이게 맞지 않다는 하나의 객관적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리얼미터의 수석 전문위원인 배철호 전문위원이 이와 관련한 이 평가를 보면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으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 김승희 수사의뢰도 악재로 작용했고 민생과 경제를 당내 갈등으로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43.5, 민주당 40.3. 그래서 국민의힘은 1.3 하락, 민주당은 0.8% 상승을 했는데요. 야, 이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게, 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하튼, 뭐라 그럴까요? 조사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오로지 국민만 보겠다라는 말은 맞는데,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만한 그리고 독선적인 측면이 부각될 소지가 많고, 야권의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 공격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아주 뭐 잘한 것 같아요.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지지율에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바로 포인트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소감과 관련해서는요, 총성 없는 전쟁이었고, 가치 기본,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정치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중요한 뉴스들도 많이 오늘 나오네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